여러분들이 예비 정보 미리 알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문학 연구자들이 계시지만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스승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은 지식의 교육만이 아니라 한국인다운 그 정신을 또는 그 정신어를 문학, 예술로 표현해내는 기술, 또 그 기술로 표현된 우리의 문화 예술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국문학 인문과학의 훌륭한 스승들이 저를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인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상을 장미꽃의 향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듬뿍이 느낄 수 있듯이 그 깊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강의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얘기할 엿장수와 혈인우와 엿장수라는 신소설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도 중요하죠. 그 정보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연구해서 어떤 마음자리에서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강의자와는 달리 우리 연구실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나손 인문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2명밖에가 사실은 2명 안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있어서 성남을 드러내는 참 대표적인 학술의, 그것도 정신의 세계를, 한국 정신의 세계를 연구하는 그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공간, 최고의 자료들 있는 곳. 거기 비해서 서울에서는 조그만 한 건물에서 2명이 연구하는데 이 둘의 비교가 굉장히 시소 게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연구실에서는 오늘 이 발표를 어떻게 준비해 갖고 와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 5분 내지 7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편히 여유를 가지시고, 보통 강의 주제로 들어가는 도들은 이 강의하는 사람을 알고 그들과 우리들은 지금 10분 남짓하지만 이 천만 도시에서 경기도 서울하면 2천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문화적으로 목말라 하는 것. 똑같이 살지만 우리가 참 한국인이 뭐고 한국 문학이 뭐고 한국 예술이 뭐고 그 예술을 예술답게 받아들이는 그 목마름, 그것도 우리가 한평생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살면서 오늘 아름다운 자연을, 풍광을 즐기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택했어요. 이 문화원의 강좌를 통해서 굉장히 격조 있는 교양을 쌓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느냐, 그 얘기를 한 5분에서 7분 정도 먼저 우리 연구원이,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이 와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배경을, 연구의 배경을,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미리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실에서 요즘은 그 대표 주제를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을, 여기 이 한글을 만들어서 세계 1등 문자로 만들어서 한국을 문화 수준을 쭉 자존심을 올려주는 그 임금님이선 문학작품 월인청강지곡, 그것이 국본태 우리 성남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에 잘 국보가 보장되어 있어요. 세계 역사상 그 나라의 왕, 대통령이 쓴 문학 중에서는 최고인데 그 최고를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부처님에게 바치고 죽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그 왕비를 위해서 바치고 이런 대단한 문학작품, 한국의 보물, 그것을 엊그제 오늘까지 저희들은 연구하다 왔어요. 아마 한 7, 8개월 후면 원인 청강지곡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한국 국보로서의 청강지곡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성남에 있는 그 한국의 보물이 그냥 보물이 아니라 그런 국보 안에 세계의 국보가 되고도 남을 그런 좋은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작업을 하는 우리 연구원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얘기를 최영 연구원께서 나와서 잠시 소개를 하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미리 부탁 안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예고를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미안하게 해요. 안녕하세요. 방금 세계에서 최초로 30초 전에 강의를 위촉받은 연구원 최영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끔 맹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시면 뭘 설명을 먼저 해야 할지 이렇게 순서가 잘 정해져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고 그래서 그 연구 과제 자체가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고 깊기 때문에 방금 팁을 하나 주셨어요. 세종대왕의 월인청강지곡 지금 가장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저희 교수님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 하셨고 연세대학교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2009년에 정년을 하셔서 그 이후에 더 많은 연구를 하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현역 연구자보다 더 뜨겁게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구 성과가 정말 1972년 석사부터 시작하시면 60년이 되시고요. 80년 박사부터 하시면 50년이 되시거든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그때부터 준비한 그 연구를 인문학 국영이라고 해가지고 신라시대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항기, 일제강점기, 근현대까지 총 1400년을 연구 주제 기간으로 잡으셨어요. 보통 연구자들은 100년, 200년, 300년 넘어가는 연구 통시대를 그렇게 설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뤄야 될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있으세요. 신라시대에 한시 한 편을 쓰신 분이 원효대사가 쓰신 천주가,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처용가, 여러분 처용가 잘 아시죠? 처용가, 그리고 조선시대 초기로 넘어오면서 바로 오늘 아까 설명하신 세종대왕의 월인청강지곡, 그리고 조선시대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우리 교수님의 가장 노른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 3대 고전이 홍길동전, 춘향전, 구원몽이에요. 교산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 그 다음에 작가가 370년 동안 정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작가 미상으로 알고 있었던 춘향전, 그 춘향전의 작가를 찾아내신 분이세요. 남원의 진사, 의병장 출신, 율곡의 제자인 조헌의 제자, 율곡의 제전제자라고 해요. 그분인 남원의 진사 조경남 장군이 바로 춘향전의 원작가다. 그래서 200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춘향전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책 내기는 참 까다로운데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에, 작가의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에 춘향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책을 내시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의 포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의 비밀이 나왔고, 두 번째 홍길동전의 비밀이 나왔고, 구운몽의 비밀이 또 연달아서 나옵니다. 다 서울대학교에서요. 실력 쟁쟁하시죠? 자, 오늘 여러분이 모신 강사님이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이 시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홍길동전, 춘향전, 구운몽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판소리. 자,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뭐 판소리 여섯마당, 뭐 판소리 소설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 춘향전을 판소리계 소설로 알고 있었는데 판소리를 통해서 불리워지다가 그 스토리가 정착돼서 소설이 되었다라는 게 1세대 설이었어요. 1세대 연구자. 우리 교수님의 선생님급들. 그런데 그 1세대들이 판소리로부터 발생해서 소설이 되었다를 우리 교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인 나손 김동욱 박사님의 수제자세요. 그래서 1세대를 바톤을 이어서 2세대의 주자신데 그 선생님의 근원설화설을 한 단계 더 올려서 판소리가 정착돼서 소설이 되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남원의 진사 산서 조경남이라는 분이 원춘향전을 지으셨고 그 원춘향전이 너무 좋으니까 광대들 판소리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러서 그 이야기가 현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로 많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판소리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모여서 소설이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소설이 있었고 그 소설을 불렀고 이렇게 해서 1세대 연구자의 그 연구를 2세대에서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2세대 연구자십니다. 그래서 춘향전까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소설의 판소리계의 그 신재요의 변강세가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주제 이제 개항기 때 신소설이 등장을 해요. 신소설이 최초의 신소설이 이인직의 혈의누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인직의 만세보에 연재된 그 이인직의 혈의누보다 무려 8년이나 앞서서 토소자라는 그 필명을 쓰던 분이 그때 이름을 걸면은 바로 잡혀가요. 왜냐면은 이인직과는 좀 앞서서 더 주체적인 성향의 글을 썼거든요. 그 토소자의 엿장사, 그것이 바로 신소설의 효시라고 알고 있는 이인직의 혈의누보다 8년이나 앞섰다. 그것을 밝혀내서 또 신소설 연구라는 책을 내서 우수도서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소설의 효시를 밝힌 그 책 다음 드디어 9번째 작품입니다. 9번째 작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윤동주. 윤동주는 근현대 시인이죠. 1945년 2월 16일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국하셨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이 8월 15일에 광복이 왔죠. 광복을 못 보고 6개월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분의 가장 중요한 내지는 가장 대표시를 여러분 뭘로 알고 계시죠? 별의 눈 밤, 또 서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잘 말씀하셨어요. 별의 눈 밤, 그것이 1941년 11월 5일에 쓴 작품이 별의 눈 밤이에요. 그러니까 1941년은 보세요. 1945년에 해방이 오고 1941년 12월에는 일제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일제강점기에 아주 암흑기입니다. 그때 1941년에 11월에 3개의 작품을 연달아 쓰세요. 윤동주가. 첫 번째 쓴 게 11월 5일에 별의 눈 밤. 두 번째 쓴 게 그로부터 보름 뒤에 쓴 서시.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11월 20일이에요. 11월 20일에 쓴 서시가 윤동주 씨의 정점으로 알고 계시죠? 그 정점에서 9일을 더 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회, 아흘회. 야, 서시가 정점인데
정점을 찍은 시인이 9일을 시인의 하루는 1년일까요? 10년일까요? 그 고뇌의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고뇌를 해야 되는데 서시를 쓴 그로부터 9일을 더 숙성 발전시켜서 쓴 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간. 혹시 간, 우리 장기 중에 간 아시죠? 간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앓고 있는 암흑기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서시가 제가 선생님 5분이 넘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강의 괜찮으세요? 자, 서시가 어떤 시인지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서시를 한번 짧으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9일 후에 간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품을 썼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푸는 날입니다. 그죠? 제주날이에요. 네. 그래서 간을 소개해 드리는데 남녀 함께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금 서시 들으셨죠? 그 서시의 감정을 가지고 교수님과 제가 간이라는 시를 여러분한테 바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간.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고파사서 산중에서 도맹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실험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유해야지. 그러나 그 후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디우스, 불쌍한 프로메디우스, 목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디우스. 이런 시를 썼어요. 세계적인 명작인데 그동안 국민들에게 안 들어냈어요. 또 원문을 막 왜곡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다시피 나성인문학연구소에는 13줄짜리 시를 가지고 책을 3권 썼어요. 자, 앞을 기대하면서 자, 그건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서시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본 지가 80년이에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이 간이라는 시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학술로 다 증명해서 3권의 저서가 나와 있는데 그 3권의 저서 안에 단 13줄밖에 안 되는 그 시의 마지막 3줄에 남겨있는 프로메디우스의 비밀이에요. 우리 교수님 비밀을 붙이기를 좋아하세요, 제목에. 그런데 문학사의 난제로 비밀로 가려져 있던 것을 낱낱이 밝혀내는데 60년이 걸리셨어요. 우리 교수님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인문학 연구자 중에서는 독보적인 분이시고 그 인문학 구경이라고 말씀드린 그 1400년의 그 스펙트럼, 넓은 스펙트럼의 그 연구가 여기 가까이 보면 여기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 보듯이 낱낱이 깊이 보시고 또 별을 보듯이 멀리 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리도 멀죠. 그것처럼 연구가 정밀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깊이 정말 온누리를 비치는 그런 모든 연구를 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목표세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우리 교수님 연구가 토대가 돼서 학술이 테마파크가 돼서 대중에게 바로 만날 수 있는 춘향전 하면 남원이죠. 춘향 테마파크도 우리 교수님 학술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 있죠. 홍길동 테마파크도 우리 교수님 학술이시고요. 남해에 가면은 군몽, 서포 김만중이 남해 노도에서 절도 미리안치
그 유배형을 받고 거기서 돌아가시면서 사시남정기하고 서품 만피를 지으시는데 아예 섬 하나가 노도라는 섬 하나가 문학의 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연구에 의해서. 그리고 춘향전은 또 영주 봉화에 가면 이 춘향전의 실존인물 춘향전 안에 나오는 이도령 아시죠? 이도령의 실존인물이 성도령인 건 배우셨죠? 그 이도령의 실존인물인 성이성 그리고 그때 남원의 부사로 왔던 성이성 암행어사의 아버지 성안이 그분이 바로 실제 작품 속의 이부사세요. 이부사와 이도령이 성안이 부사와 성이성 도령이라는 것을 밝혀내셨고 영주에서는 이 학술을 받아서 소백산 끝자락에 그 1.2km 구간의 둘레길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학 둘레길. 그래서 개서 성이성이라는 분이 실제로 그 만년에 내려와서 공부했던 개서정에서부터 돌아가서 묻힌 묘소까지 딱 1.2km인데 야트막해요. 그 길을 개서 성이성 암행어사 이몽룡의 인문학 둘레길로 만드신 분이세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자체에 그리고 그 현장에 갖다 바로 심으시고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는 게 우리 연구실의 목표면서 우리 교수님의 그 연구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아예 그냥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오늘 저기 아까 세종대왕의 월인청강지곡이 주제인데 요즘 따끈따끈하게 연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운동을 하나 하고 계세요. 이 운동이 뭐냐면 국문학에서 더 한 발 나간 게 신국문학. 그래서 신국문학 운동의 일환으로 세종인문대로 운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 10여 년 운동을 전개하고 계세요. 이 세종인문대로 운동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세상의 자랑, 세계에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대왕으로는 세종대왕이고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이죠. 그 한글을 자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봐야 가장 한글의 우수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서 가리키는 게 한글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그 한글로 지어진 가장 최고의 작품, 그 작품이 우리 인문학 부경의 연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한국의 한글로 만든 문학, 그 문학의 최고 진면목 이것을 가지고 세계에 한번 그동안 우리가 한류, 케이팝, 드라마, 스포츠 한국을 너무 많이 알렸는데 이 최고의 연구자가 이제는 세종대왕 최고의 대왕 그때는 태평성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학문이 숭상받고 과학, 천문학, 의학, 문학, 예술, 농업까지 모든 장르가 다 최고 장점을 이뤘던 그 세종대 그때를 지향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거리 중에 두 가지 먹거리가 있는데 육신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신의 먹거리는 우리가 그 모든 전통에서 다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자긍심을 올리고 세계에 자랑하자. 이게 세종인문대로의 목표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우리는 세종인문대로 운동에 운동권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자랑스러우시죠? 이제는 우리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그 세종인문대로의 한 일환으로 그 구경의 작품 중에 오늘은 신소설의 효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자가 이 정도 총명하면 그 선생은 미려 짐작이 되시죠. 근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박목월 선생님, 여러분 나그네 계신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고 대학에서 저를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이제 저를 생각할 때 박목월의 제자 그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고 인문학을 통해서 경제부국으로 더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고 하는 그런 세종인문대로 운동의 개축자더라. 그분을 2020년 5월 나들이 가서 풍광 좋은 데가 아니고 성남문화원에서 만난 그 우리들의 한 명이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아까 얘기한 장미의 또 다른 향기가 되실 수 있겠죠. 장미꽃 예뻤는데 사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이제 자꾸 우리 전파를 합시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의 작가들은 진짜 훌륭해요. 네? 진짜 훌륭해. 그런데 연구는 제가 볼 때는 그 작가들의 훌륭함을 못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품은 훌륭한데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은 못 따라가. 작품의 질에 비교해서. 이유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문학을 연구를 했어요. 대학에서. 예? 수백 년 전에 유럽에서는 대학이 생겨서 대학의 문과에서는 그 나라 문학 작품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자기 나라의 작품이 훌륭하다는 걸 배운 사람이 또 작품을 써. 그런데 우리는 성균관에서, 향교에서, 서당에서 문학작품을 연구해서 가르쳤나요? 아니잖아. 특히 소설 같은 건 패스를 읽으면 못 읽게 하고 그런 걸 지으면 구박을 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훌륭한 작가가 있고 연구를 해서 또 더 나은 작가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작가들을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기는 많이 읽었잖아요. 들을 거리가 없는 20세기 전까지는 시보다는 소설이 여가 시간에 가장 중요한 향수의 대상이 됐었냐. 그래 놓고도 그걸 연구를 안 했어요. 연구를 하면 야단을 쳐서 구박을 줬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잘 봅시다.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나라가 없을 때예요. 일본에게 일본 제국의 나라를 빼앗겨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못 쓸 때 그때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때 최고 학부가 경성제국대학, 그 중에 법문학부 중에 조선학을 가르친 거예요. 일본 교수가 일본에서 일본 문학을 연구하던 그 방법으로, 그 수준으로 식민지, 피식민지 조선의 문학을 연구해서 가르치면 조선의 자존심에 살게 하겠어요? 아니면 좀 조선을 더 오래 식민지 시켜서 완전히 일본화를 시키는 도구로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비교해서 문학 연구가 굉장히 늦게 출발했는데 그거에다가 또 나라가 없는 그 시대에 출발했으니까 연구가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된 게 당연하죠. 그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소등, 중등, 고등, 대학. 그런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쭉 해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선 한 사람이 박목월 선생님의 제자, 박두진 선생님의 동료 교수, 나손 김도욱 선생님의 제자였다. 성남문학 정신문학의 연구원이 생길 때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부터 와서 보고 그 책을 끊임없이 빌려다가 연구를 한 분이 이제는 성남문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으니 이게 참 인연 중에도 끈질긴 인연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이제 신소설을 제대로 알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서 한번 눌러보지. 내가 눌러가면서 할게요. 그걸 엔터를 치면 되죠. 네,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서 신소설 대표작 하면 이인지, 혈인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입시 공부를 통해서라도 그걸 다들 외웠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느냐,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 그것을 결국은 이겨내는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얘기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혈의를 지은 분이 이인직이세요. 우리가 작품 제목은 많이 알았지만 얼굴을 보는 건 소민이거나 스쳐가며 지나가셨을 거예요. 상당히 총명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네.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학표현, 소설을 쓰는 기술이 정말 남다르기 때문에 여러 작품을 잘 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혈의 누라는 작품의 제목을 붙이는데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내용을 보면 참 슬픈 얘기예요. 피인데 눈물과 연결되었어요. 눈물, 이런저런 눈물인데 피눈물, 제목이 피눈물이잖아요. 맞죠? 혈의누니까 피눈물 이랬는데 내용은 피눈물인데 표현 형식은 일본식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의루, 춘향의 전, 심청의 전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피눈물이라는 슬픈 제목을 내면서도 그 표절을 만들 때는 일본 소설, 일본 말을 가져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 혈의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신소설의 효시, 시작은 그 총명한 대단한 작가 혈의누의 작가였다 그랬는데 작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조선 초대 총독 이또의 조선 침공 식민지화 전략에 가장 협력을 많이 했던 이완용의 비서였어요. 혈의누 대단한 작품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인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을사년에 그 엄청난 비극에 조인을 하는 앞장섰던 이완용의 비서야. 한일 합방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이또와의 관계를 저녁에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보를 주고받은 장본인이 이인직이야. 좀 아프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이인직 혈의누 신소설, 고전소설을 신설로 개척하는 대단한 인물을 해놓고 돌아서서는 그 사람은 나라 파란 매국노에 밤에 오락가락했던 비서야. 이것이 일본의 전략이에요. 응? 이인직을 올리면 올릴수록 한쪽으로 올리면 너무 슬프잖아. 응? 이완용의 수행비서이고 이또와의 관계의 연락책, 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연락책이 한국 신소설의 작가다 처음부터. 그러면 혈의누 안 볼 거 아니야. 그 양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유효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야, 이인직 전에는 혹시 신소설다운 신소설이 없을까? 혈의누가 쑥 나타났느냐? 그 앞에 먼저 가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혈의누가 나왔느냐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주제로 삼아서 민족의 문화, 자존심을 살리려고 주야로 움직인 사람.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박목월 선생님이 제자예요. 그분이 박목월 선생님이 제자예요. 박두진 선생님과 동료 교수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동안은 최초의 신소설이 뭐다 그걸 지식을 암기해서 시험에 잘 쓰면 그 사람들이 더 대접받는 총명한 인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뒤로 가서 하나의 문학 작품이 어떻게 생기고 또 그것이 어떻게 교육되고 그 교육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의 투사, 민족의 문화정의, 문학정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문학투사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박수 한 번 내려도 더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빨리 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세종인문대로 운동의 가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인직의 혈의누를 신소설의 효시로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그보다 8년 전에 토소저라는 분이 엿장수라는 신소설을 썼다. 그래서 책까지 만들고 출판을 하고 그것이 학자들이 검증을 해서 우수도서로 찍었는데 역시 국민들은 교사들은 절대 다수의 교수들은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미꽃 향내를 보면서 느끼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가시를 갖고 공격을 해야지. 상대의 피를 내야지. 우리가 왜 피를 봐요? 혈의누가 아니라 우리는 혈의누를 그렇게 만든 세력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웃을 때야. 너희들이 피눈물을 한번 흘려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혈의누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할게요. 본래 필리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필리핀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작가의 작품이에요. 원안이 필리핀 작품이에요. 혈의누. 이것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 게 혈의누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혈의누 다음에 쓴 게 은색이라는 또 훌륭한 작품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은색에 한번 볼게요. 1908년에 혈의누를 쓰고 얼마 안 돼서 은색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것 또한 일본에 있는 연극의 제목이에요. 일본에 있는 연극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우리의 이인직의 또 다른 대표 작품 은색이고 이것을 공인을 했기 때문에 한국 연극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혈의누를 그렇게 또 은색이를 우리 연극과 신소설의 출발이라고 그랬는데 은색에는 일본에 있는 연극의 작품 그대로 이름을 가져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인직이 가지고 있는 공과 과를 함께 바라보고 오늘의 작가들은 오늘의 우리 시민들은 그 공과 중에서 공은 더 높이고 과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오늘날의 작가 우리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은색에는 진짜 내용이 피눈물이에요. 그 얘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한 5분 더 계속하겠습니다. 자, 은색이라는 얘기는 강원도에 최병두라는 분이 있어요. 강원도에. 강릉에. 이분이 재산은 제법 있는데 그 재산을 잘 보관해갖고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서 개화 근대화가 되는데 중요한 역군이 되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강원도에 원주에 강원 감사로 온 분이 춘향전의 변보사 비슷한 분이에요. 타막을 많이. 그래서 그 재물을 모은 것을 뺏어내기 위하여 죄도 없는 최병두를 데려다 놓고 그냥 곤장을 칩니다.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러나 최병두는 끝내 그 재물을 빼앗게 하자려고 버티다 결국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더 고문해도 죽을 상황이니까 가족에게 알려서 강릉에 있는 가족에게 알려서 아버지를 남편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가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의 다 송장이 다 돼가는 이유도 없이 가진 재물을 뺏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그를 집으로 죽였다고 하면 책 밑에 걸 테니까 그 시신이 끌려가다 어디서 보세요? 인직 작가가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원주에서 쭉 해서 대관령 굽이 넘어갔고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과 동해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요. 그때까지는 참았어. 내가 어떻게 하라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죄 없이 곤장을 맞아서 죽어가지고 나는 내가 모은 재산은 내 딸, 내 자식이 세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나라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그 1등 기여를 해야 될 것이 될 수 있다. 대관령 꼭지에서 그래서 머리는 강릉 쪽을 보고 발은 그렇게 흉측한 강원 감사가 있는 원주 쪽으로 보고 거기서 숨을 끊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점만 본다면 이인직이 굉장히 의지가 있죠. 그런 빼어난 두뇌를 가진 이인직이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돼서 일본 유학생으로 갔어요. 아마 보니까 이완용이가 많이 뒤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보통은 20대 유학생 시험이 통과되는데 이완용은 40대에서 늦게 가거든. 그래서 가서 그러나 이인직도 그 나름대로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네 가슴 속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기토시설을 가지고 토끼전을 일본에서 너 조선에서 왔으니까 우리 신문에 조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번 써라 했더니 낸 것이 토끼전이에요. 토끼전은 잘 살펴보면 용왕께 잡혀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인직도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친일 행각에 앞장서고 그런 세력에서 일본에 유학을 와서 일본인 속에 있지만 그들이 조선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다 조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알고 교수들의 주장이 무엇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조선이 대한제국의 한 유학생으로서의 그 마음을 비력하게 그 첫 번째 소개한 것이 토끼전이에요. 그러나 역시 대세는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귀국해서 활동을 하되 일본의 대표적인 신앙인 또 부인을 일본인으로 받고 그래서 일본의 동경김자에서 조그만 요즘 같은 카페를 경영하면 거의 일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천리교를 믿고 부인이 일본인이고 또 경화관에서 주최하는 강연에서 일본의 내선일체의 주장을 어쩔 수 없이 홍보하는 그런 요원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혈레노의 작가, 언세계의 작가 이인직이다.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불행하게도 최초의 신소설 작가는 훌륭한 작품으로서는 작가 역량, 창작 역량은 훌륭하지만 시대가 상황이 부끄러운 지식인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을 배우는 우리 국민들은 학생들은 가슴 속에 좀 안타까움이 많았지 않겠나. 많아야 돼. 거기에 대한 반발, 정의의 반발, 민족, 문화 주체성을 살리려고 하는 한 연구자가 연구를 한 것이 10분간 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릴 굉장히 이거는 또 수준이 또 달라져요. 그것보다 8년 전에 토소저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의 엿장사다. 그럼 엿장사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인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그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11시 50분에 끝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 거. 나는 졸업한 지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아침에 20년 이런 걸 우리가 잘하고 쉬는 걸 좋은 데 때문에 20년 이번에 17년에 2학년 아니 요새 내 걸로 그거 CD 투어 더 들어온 거라고 토요일날 세계하고 월요일 일요일 하려고 나그 일요일날 나만 이사 갈 때 우리 엄마 같이 갔어. 한정이랑 가게에서 자기가 숨어서 그냥 여기 숨어 다니는데 뭘 숨냐고 그런 거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관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정말 나만 정말 그래가지고 막 같이 네 해서 처음 들어갔어요. 재밌다고 막 그래서 그 해고 같이 해고 나서 행운도 가면 수화장까지 하고 내가 이 아빠 도가니탕 사줬지. 그리고 이게 도가니탕이 4번이잖아. 근데 둘이서 마시고 배부르잖아. 거기서 싸주겠다는 거야. 무슨 싸준 거 없어서 다 먹어가지고 배부르잖아. 그랬더니 내가 했어. 그거 사주는 거래. 그랬더니 재밌어서 나보고. 아, 예. 그거 아니, 많이 가면서
시내버스 타고 가는 그 구원버스가 탔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람이 너무 쓰러지지 못할 정도인 거야. 그리고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 그래서 억지를 매달려서 갔잖아. 노래 들리세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우리 폰이 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아, 네. 조금 쉬셨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슬픈 얘기, 혈애누. 잠깐만. 네. 오후에 강의 있습니다. 2시부터 백남욱 교수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오후에 아니 강의 시간입니다. 오후에 강사가 와서 뭐 세 사람이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네. 그러주세요. 식사 대접을 해야 되나 어떡하나? 오후에도 꼭 참석해서 좀 문화원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장님이 직접 내려오셨네요. 끝날 때 공지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애누가 작가가 좀 많은 아쉬움을 가진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그러면 그것보다 좀 앞선 작품은 뭐가 있느냐 해서 일학산이라는 작품을 연구를 해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작품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 거의 국한문체예요. 네? 그래서 연대는 혈애누보다 몇 달 앞섰지만은 그 내용이, 표현 문체나 내용이 혈애누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그런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극복한 것이 이제 2005년, 거의 100년이잖아요. 예? 작품이 창작된 지 100년이 넘어서 2005년에 아까 그런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인문학 독립운동, 인문학 운동을 펼치는 상황에서 예? 혈애누를 뛰어넘는 체리성이 전혀 없는 몇 장서라는 작품을 발굴해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게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과정은 참 한국을 신이 굉장히, 우리를 믿어, 우리가 믿는 그 신들이 한국인들에게 또 축복도 주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한성신부를 우선 잘 알아야 돼요. 일본에서 조선을 더 항구적으로 침략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만든 신문이 한성신부인데, 거기에서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말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주류적인 인물의 상당수가 그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그것이 알려지자 신문사 원장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아, 저걸 진짜 나쁜, 겉으로는 기자인데 속으로는 그런 친일, 낭인들 이거나.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설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선 소설을 연재해 주는데 그 중간쯤 연재하는데
토소자라는 사람이 엿장수라는 소설을 연재하게 됐어요. 신문은 완전히 친일 잡지예요. 그게 조선인 독자를 위한다고 해서 조선인의 고전 소설을 쭉 연재해 주는데 토소자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엿장수를 연재를 했어요.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게 진짜 명품이라 그때 상황은 일본,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가 서로 호시탐탐 어떻게 조선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볼까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중에 조선을 한국을 제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일본처럼 러시아의 세력이 한국에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동방학 연구소예요. 레닌그라드에 있는. 거기에 있는 연구원이 교수였겠죠. 연구원이 한국인에게 어떤 한국인에게 돈을 주면서 조선에서 재미난 의미 있는 시사성을 가진 소설을 찾아오면 돈을 주겠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신문을 뒤져다 보니 한성신부가 좋잖아요. 그 한성신부에 있는 엿장수를 옮겨 적은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데도 있는데 한 80%는 한성신부에 있는 엿장수 이야기를 묶어서 풍자소설집이라는 표지를 만들었어요. 인쇄를 한 거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근대 한국 문학에 있는 풍자 작품의 모범이 그것을 모았다는 거예요. 한국 근대 문학 중에 풍자 성격이 있는 그런 작품의 모범을 찾았다. 우리 문학의 관성이 있는 브런스턴 교수를 모았다. 동양학 연구소 1907년.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서 이분이 그래도 신문에 있는 한국 소설 책으로 엮어갖고 러시아 학자한테 팔아서 얼마 벌었어요? 1루블 벌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신문에 난 것을 모아갖고 책으로 엮여서 자기 수제품으로 만들어서 러시아 사람한테 1불을 받고 팔았는데 그러면 분명히 동방역 연구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이 그 책이 단 하나죠. 하나로 된 수기로 한 그 책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 동경 외국어대학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의 학자들이 동경 외국어대학에 많이 출입을 하고 그 연구원으로 가고 학생들도 많이 갔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나 외국자 설성경 눈에는 거기 딱 도서관에 꽂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연구를 한 게 엿장사입니다. 그 엿장사는 처음에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은 지금 거의 대부분 남아있지 않고 신문은 없어졌지만 그 신문에 있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조선인에서 모여져서 러시아에 팔려갔고 그 팔려간 엿장사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 있는데 저 앞에 많은 학생들이 또는 일본들이 있었는데 보고도 못 본 척했는지 안 봤는지 그냥 지나갔고 뜻있는 박목오리 제자가 그걸 찾아서 국내에 가져와서 연구를 해서 혈의 노예 피눈물을 이제는 희망찬 웃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중요해요. 그게 참 우리 문화가 연구가 그래서 만약 일본인들이 이 상황을 알고 사고 없앴더라면 우리는 혈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얽힌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연이 있는 일본의 대학 도서관에 있는 그 자료를 가서 우리의 작품이니까 다시 와서 조선으로 환수를 해서 그걸 갖고 연구를 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엿장서는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직접 그대로 쭉 갖다 놓으면 일본에서 야 그거 우리 건데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내가 여러 가지 작전을 써갖고 잘 국제법에도 위반 안 되도록 잘 배치를 했어요. 원문을 생고로 갖다 놓으면 그거 우리 자료인데 이것도 거꾸로 돌려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장치를 잘 해갖고 여러 가지 했는데 혹시 기회 나면 어렵지 않는 전문 서적이니까 신소설 연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늘 큰 방향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소설을 보니까 너무나 참 읽을 때는 참으로 눈물이 났어요.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엿장수 토소자를 이렇게 국내에 와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없이 혈에 누진 소설로 갔으면 우리 문학의 교육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나 필명을 제가 눈여겨봤어요. 토소자. 토로에 냈는다. 무엇을? 웃음을, 가슴 속에 있는 그 웃음을 토로해내는 어떤 사람이다 그랬어요. 김신지, 이신지, 박신지, 최신지 그건 제가 아직까지는 증명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필명을 가지고 그 토소라는 자체가 하나의 풍자잖아요. 그냥.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내용이 전형적으로 그 시대 비판, 일제의 상인들, 일제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일본에 의해서 아까 그 낭인들 기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탄재배라고 그랬잖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문을 다 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걸 우리가 연대해 준 건 참 우리 신문사의 큰 실수다 생각이. 그래도 토소자는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것 같아요. 왜? 그때 1890년대 이 정도의 수준 필력을 가지고 민족의식을 가진 작가 문인이었다면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전혀 없어요. 그 뒤에 전혀 토소자의 문장력을 가진 그 글이 한국 어느 땅에도 세계 어디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토소자는 엿장수를 쓴 그 이후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이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소자의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문을 받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숨을 거둔 민족의 대작가고 그분이 신소설의 최초의 작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엄숙해져요. 저는 여기까지 연구지만 이제는 훌륭한 작가들이나 사회 정치사 연구가들이 그런 걸 밝혀갖고 그런 걸 툭 이제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어갖고 안중근 전에 이미 있었던 우리의 대작가 토소자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엿장사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여전히 괴롭히는 그 뿌리를 자를 수 있는 국제 무대에서 자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저는 여기까지는 제 몫이란 거예요. 여기까지는 몫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을 감동시켜서 여전히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자, 그러면 엿장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훌륭한 작가가 맞습니까? 네. 작품도 훌륭하죠. 무슨 작가가 훌륭하죠? 그런 작가. 우리는 그런 많은 작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거꾸로 일본이 거꾸로 이런 작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대단히 또 이야 조금 아쉬우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해서 우리 문화 자존심을 문학 자존심을 되찾는 데 중요한 한 공간이 성남문화연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될 테니까.
창작 그 연재가 된 것은 1800년대니까 19세기잖아요. 이인적의 혈인우는 20세기잖아요. 그 한국의 고전 소설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근현대 소설이 출발된 신소설이 시작된 것은 20세기가 아니고 19세기고 나라를 빼앗기 전의 얘기고 대한제국 때의 얘기였다. 이 생각을 밑에 깔고 봅니다.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에 한 명의 엿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엿장사가 엿을 팔러 다니는데 매출을 제법 잘 차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엿장사, 당신 그 엿 하루 종일 팔면 얼마 벌어요? 하루 얼마 버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엿장사는 얼마 벌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이 마련해주는 그 엿, 그걸 가져다 그 엿 사시오, 엿 사시오.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가서 엿 잘 팔렸다고 즐겁게 살았는데 한 사나이를 만났는데 당신 그 온종일 엿 팔면 얼마 남아요? 그러고 보니 객관적인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요즘 만인계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만인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요즘은 복권을 만인이 돈을 내가지고 1등, 2등이 다 먹는 거예요. 그게 만인계라. 그래서 그렇게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시절에 당신 그 운동 옆판 다 판들 얼마 되겠어요. 나는 내 돈을 갖고 지금 만인계에 들러가는데 당신도 운 좋아요. 오늘 나 만나서 이런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엿장사 마음에 툭 내려앉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바보구나. 세월이 이렇게 바꿔갖고 개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갖고 외국의 세력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갖고 이런 많은 게 같은 복권의 세상이 되고 조금만 내면 수백 배를 챙길 수 있는데 내가 엿장소로 있거나 참 무식하다 이 생각을 하는 우리 번쩍 떠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많은 게 들어야 되겠다. 그 순간 엿장수가 깨달아 버려서 엿장수의 한계가 얼마나 자기가 참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이지만 그 돈을 만인계 표를 살 수 있는 돈을 구하려고 한이 있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값 나가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는 게 부인이에요. 평생 행복하게 자식 하나의 부부가 세 식구가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갔다 오더니 남편 눈이 벌써 달라져. 보구자가 돌아가. 그러더니 이제 값진 것은 다 가지고 팔러가.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 남편이 엿장사를 하다가 새 여인을 만났구나. 온갖 골목 다 다니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갖고 날 버리고 새 살림 차리러 가려고 값진 건 다 가져가 말리는 거예요. 성천병력이지. 진짜 내가 믿던 우리 남편인데 어떻게 우리 남편이 어느 날 하루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그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 있는데 남자 여자 그거는 구별을 안 했어요. 어린 자식이 겨우 이제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눈이 팔려서 떠나간다. 말려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엄마 말을 듣고 아버지 가랭이를 잡고 울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완전히 통곡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엿장사와 그 어진 아내와 그 자식이 2대1로 팔고 가겠다. 한쪽은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뭘 당신이 갑자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슬픈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러나 엿장사는 다 팔아봤자 얼마가 안 돼요. 지금 복권값을 못 돼. 그래서 친척을 찾아가서 좀 일부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사서 야 기분 좋게 이제 와 나도 이제 엿장사 시대를 끝내고 만인계에 당첨이 돼갖고
행복한 세월을 보낼 수 있겠대. 우리 부인은 무식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이런 걸 모르니까 저렇게 가랭이를 잡고 저러지. 아하하 이러고. 근데 그날 밤 꿈을 꿨네요. 꿈을 꿨더니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학꿈을 꿨어요. 학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이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계단이 성공적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다 학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요즘도 꿈이 좋으면 복권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첨이 확실하다 생각해갖고 계단을 쭉 보니까 1555계단에 가서 딱 학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분명히 1555번을 하면 당첨이구나. 그때는 번호를 미리 알고 찾았는가 봐요. 1555번 놔주시오 하니까 그거 조금 전에 팔려갔는데 통탄을 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으면 부인이 조금만 안 잡았으면 내가 1555번 딱 사갖고 당첨이 되는 건데 참 그랬더니 하도 슬퍼갖고 점쟁이한테 가다가 점을 좀 쳐보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맞기는 맞는데 계산을 잘못했시오. 만인계인데 당신이 꿈을 꾼 것은 1555계단을 가서 학의 다리를 쫙 따봤는데 꿈과 현실은 거꾸로예요. 당신 뭐래요? 꿈 그대로 되는 게 있나요? 개꿈이 온 꿈이지. 그래서 내가 명점장이니까 내 말대로 하시오. 그래서 말에서 거꾸로 1555를 해갖고 그 번호를 하시오. 그 번호는 아직 안 팔렸을 거예요. 아무들 말이 되는 거예요. 다 전문성이 있는데 끝에는 점쟁 얘기를 들어야 되죠. 완전히 실망을 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꿈은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거꾸로 계산해갖고 8445번이 되나요? 작은 1555를 거꾸로 계산 만에서 빼서 그걸 다 달라는 거 있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서 참 점쟁이가 용타는 걸 느끼고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발표 날까지. 자기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어. 꿈이 좋았고 해몽이 좋았고 실천을 했다 이게. 정말 배워버렸는데 며칠 후에 발표를 하는데 이거 전 거죠. 이야 엿장사가 상근해서 롯데 1등 당첨이 됐어.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 잘 고생하는 것 부인을 생각해갖고 집도 새로 마련하고 멋진 요즘 같으면 최고의 고급 자동차를 하나 딱 사가고 그걸 딱 해갖고 집 앞에 가니까 부인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분명히 보니까 자기 남편은 남편인데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당신 그동안 고생 많이 하니까 뭐 옷도 사주고 뭐도 보물 뺑물도 사주고 탁 해갖고 사는데 그동안 살았던 것하고는 판이 달라졌어요. 행복한 한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엿장사는 워낙 순진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게 그런 새로운 정보를 주고 나로 하여금 이런 장안에서 알아주는 만인계 당첨자가 돼서 갑부가 됐는데 좀 대접을 해야 되죠. 그래서 4분의 1, 5분의 1쯤은 딱 떼놓은 거예요. 안 쓰고 사례비를 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친구가 또 집으로 나타나는 거. 와 이렇게 멋진 집에 사시네요. 이렇게 좀 칭찬을 좀 보시오. 다 내 덕에 그렇게 안 그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라고. 그래서 탁 아랫목에 있던 부잣집 아랫목에 있던 서랍에서 꺼내서 딱 주면서 나는 이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거든. 야 역시 그렇게 의리가 있고 인간성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복이 온다고. 여기 오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장롱에 지어놨다니까. 내 얘기를 들으시오. 세상은 달라졌다. 경제 활동을 잘했는데 돈이 아무리 있으면 돈을 생산해. 당신 그 적은 복권을 하나 사가고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 많은 돈을 또 돌리면 얼마고 또 한번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사를 하면 좋느냐. 나는 돈이 없어서 방법을 알지만 돈이 없어서 뭐라는 당신은 돈이 있다. 둘이 생각을 합하자. 뭘 하면 쌀이 지금은 제일 남는 장사. 쌀 장사가. 그래서 목포에 가면 쌀이 많이 호남에 곡창지대에 쌀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배로 실어갖고 인천항에 가져와서 서울에서 팔면 몇 배가 남아요.
너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거 내가 나한테 맡기시오. 그래서 돈을 이제 갖다 주고 돈만이 아니라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더 보태주다. 그러면 집 문서를 갖고 집까지 저당 잡혀서 그걸 하면 더 확실하다. 그걸 집 저당 잡히고 있는 돈 다 주고 막 해서 아목의 날이 되면 재물포에 당신의 쌀이 배에 가득 실려서 올 거다 하고 그때까지는 신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 이상하다 해서 재물포에 앞에 가갖고 해도 그런 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야, 속았구나. 이 절망가? 이 절망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집까지도 이제 저당을 잡혔으니까 집도 쫓겨났어. 그때 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기 복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욕심을 내다니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남편이 그래도 세상을 마지막 스스로 숨을 끊고 세상을 떠날까봐 아내 된 도리로서 그래도 내가 당신 몰래 조금 숨겨놓은 돈이 있어. 이걸 갖고 그동안은 엿돔의 가게에 가서 사갖고 와서 엿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엿을 사다가 그걸 판 그 이면보다는 내가 이제 엿기술을 만드는 기술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엿을 만들어 드리리라. 그리고 부인이 엿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갖고 원자료를 가져다가 엿판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걸 갖고 이제 엿을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엿장사가 체면이 있잖아요. 엿장사를 하다가 복권 당첨돼갖고 장안의 최고 화제가 돼서 부자가 됐는데 완전히 떨어먹고 부인이 만들어주는 엿판을 들고 나왔다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기가 엿사시고 다닐 때 길별로 생각하지 않고 가고 싶은 길로 갔는데 이제는 큰 길로는 못 가는 거예요. 창피해서. 골목 해갖고 이제 엿사시오 소리도 점점 들어 엿사시오 반을 울음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어느 날 제대로 팔리는 길로 안 갔으니까 덜 팔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생각하고 이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도소자 김신지 성은 몰라도 대단한 작가인데 하루는 아니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운동회장에 가서 파니까 엿이 대빠름이 다 팔린 거예요. 일찍 팔려서 완전히 떨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오래간만에 엿이 빨리 다 팔렸기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고 동네 골목길을 접어드는데 어차 약간 날이 어스름했는가 봐요. 누가 골목길 옆에서 엿판 돈 내놔. 판거 없어. 다 알아.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난 게 칼이에요. 칼을 목이 들이면서 야 살려면 내놔. 그게 이 소설의 끝입니다. 어지간하죠. 응? 그게 이 소설의 끝입니다. 도소자의 작가 역량 어지간하죠. 응? 홍길동전 심청전 뭐 이런 게 유행되던 시대에 과감하게 그걸 끌고 완전히 사실성과 걱정의 반전과 인간의 감정과 부부간의 성격 시대 상황 일제가 들어와서 재물을 갖고 겉으로는 도와주는 저 다 착취를 해갖고 삼천포로 어디로 해서 우리의 것들을 실어가고 철도를 만들어서 착취하던 그 시대에 그 시대상 변화된 시대상에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사기를 치고 협잡을 하고 이 어두운 시대의 얘기를 하고 꼴밭되지 않는 속에서 펼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어디에서 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일본의 주력 신문에다가 연재를 한 거예요. 끝까지 연재한 건 참 다행스럽죠. 세종동이 만든 한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인직의 혈의누가 나오기 전에 8년 전에 한 세기 전에 세기로 한다면 20세기로 19세기에 이런 민족의식
문장력, 창작 능력이 있는 작가가 용감하게 일본의 진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문학을 만세삼창을 부른 거예요. 이 전체적인 상황, 전체적인 상황도 대단하고 작가 의식도 대단하고 또 그 작품의 내용도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교해서 혈연호를 보면 슬픈 얘기가 있지만 혈연호 안에도 굉장히 또 우리가 주목할 바가 있어요. 뭐냐, 자식을 공부를 시켜갖고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해서 새로운 미국의 문물을 배워와서 조선을 대한제국을 더 발전시키자는 중요한 주제는 또 있는 거예요. 혈연호의 속에 청일전쟁이 처음에 청일전쟁이 다가다고 평양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 치는데 전쟁 치는 공간은 우리 대한제국 조선의 평양이에요. 그 자체가 이인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외적 행동은 그런 친일적인 행각을 했지만 그 속에서 이인직은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 작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구시 아버지는 집안이 그렇고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을 유학을 갔고 그 남아있던 딸은 일본으로 건너갔고 자기를 구출해준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인의 여인이 되었고 그러나 그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는 남편이 죽음으로써 자기는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근데 옥순옥남이는 워낙 머리가 좋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워싱턴에 가서 장학생이 되었다. 조선의 여학생이 나와갖고 그 여학생이 워싱턴에 유학을 와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해서 장학생이 됐다. 그것이 미국 신문에 나버렸어. 그랬더니 먼저 미국에 건너가 있던 아버지가 자기 딸이 미국에까지 유학을 와서 1등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만나는 얘기요.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인직의 혈연호 속에는 또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라 친일적인 얘기 그 속에는 진짜 우리 한국인이 나가야 할 대한이 나갈 코리아가 나가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는데 우리 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런 산업경제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는 이인직이 혈연호를 통해서 예언한 것,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하대하던 그 시대 여성들까지도 악착같이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굉장한 한국인의 문화 자긍심을 가지는 게 또 깔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겹겹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인직이 그 총명한 사람이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친일파의 두목의 하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일본에 갔어도 또 귀국에서 신소설을 쓰면서 자기는 한국인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그 작품 속에는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직은 인직대로 토소자는 토소자대로 토소자의 그런 명작이 그렇게 심어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책으로 만든 풍자소설이 러시아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그래도 한국에서 제대로 정신 있는 연구자의 손에 들어와서 다시 꼽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토소자가 다시 부각된다는 것. 그는 윤동주 이전에 창작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순국을 한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인직의 엿장수를 가장 닮아서 더 발전된 소설로 쓴 사람이 1920년대 20년 후에 쓴 빙어 현진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운수 좋은 날을 보면 굉장히 운수 좋은 날에 기본 흐름이 있다는 게 느끼시죠? 네? 설렁탕 인력거꾼이
오래간만에 설렁탕 한 그릇 사주는 것이 원이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좋은 손님을 만나갖고 설렁탕 한 그릇을 사고 갔더니 부인은 그것을 참 복도 지질이 없지 그걸 못 먹고 그날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죽은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던 그 아내에게 오늘은 인력 그 손님이 좋아갖고 그래도 수입을 가지고 설렁탕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모락모락 김나는 설렁탕을 먹지 못하고 눈이 그래서 그 죽은 시체에 뺨을 대면서 참 이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지 내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의미로도 했는데 그 안타까운 그 얘기 가장 운수가 좋은 날이었지만 사실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운수 좋은 날 인력 그 삭스로 설렁탕을 못 먹인 이 슬픈 날 이 마지막에 대반전 얘기는 굉장히 비슷해요. 엿장사의 토소자 엿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 후에 빙어 현진글에 빈처와 엿장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연속선상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진글은 제 고향 선배님이세요. 1900년에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것도 기구한 운명이죠. 빙어 현진글은 대구에서 1900년에 태어나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해 저는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해. 그래서 저는 민족의식이 강해요. 1년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해방동기가 돼갖고 쫙 이러는데 불행하게도 현진건이 돌아가시는 그 해에 제가 바톤을 받았는가 봐요. 하늘에서 보내준 사명이 훌륭한 작가가 있으니까 현진건 연구하고 그 위에 토소자 연장소 그렇게 도는데 네가 찾아와서 연구를 해. 그래서 둘을 이어. 그런데 현진건이 1900에 태어나서 돌아가는 해에 태어난 설성경이 같은 동네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네요. 자유당 시대 이승만 대통령 초기에는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기붕이라고 하는 또 가장 모시는 분이 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고 실력으로 안 되니까 민심으로 안 되니까 3.15 부정선거를 했고 3.15 부정선거를 해서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니까 4.19 혁명이 나는 그 역사. 그래서 4.19 혁명이 나기 전에 2월 28일에 대구에서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요.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 선생은 선거 유세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네. 그래서 부통령 장면 부통령 후보하고 그 다음에 그 일행들이 대구 수성천별에 와서 강연을 해요. 그때 시민들이 몰리고 학생들이 몰리면 그때는 그 강연장에 얼마나 모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자유당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많이 모아야 돼. 그래서 수성천변에서 자유당이 올 때와 민주당이 올 때 많이 올려야 되는데 민주당이 올 때는 가능한 한 줄여야 돼. 자유당이 할 때는 통반장으로 해서 반장님 그 유세장에서 우리 반은 이름을 불러요. 그 도장을 갖다는 것. 그런데 민주당이 가는 날은 시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학생들을 차단시켰어요. 중고등학생들을. 그래서 일요일인데 2월 28일은 일요일인데 등교를 시켰어요. 학교에서 교사들을 묶어놔라. 그래야 민주당 유세에 참석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8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다 해서 어떤 학교는 학교에도 하고 뭐 졸업 준비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공립학교에는 속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성학교의 1학년이었는데 우리 학교도 학생을 모으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랬던 거 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대구 앞산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토끼 사냥을 하는 거예요. 몽둥이를 하나를 들고 일요일인데 토끼 사냥을 하러 갔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었는가 봐요. 우리가 학생들 이렇게 묶으면 안 되지, 자유당이 저렇게 독재를 하면 안 되지 이래갖고 점심시간까지만 하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됐다. 오늘 토끼사냥은 이걸로 끝난다. 토끼사냥이라는 게 그때는 토끼가 많았어요. 60년만 해도 학생들이 밑에서 줄 몽둥이 들고 하면 토끼는 위로 올라가요. 산으로 쭉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토끼는 올라갈 데가 없어. 위로 못 내려가. 그러면 그때 저희들도 토끼를 10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풀어줬어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수성천변에서 장면 부통령, 특히 민주당의 훌륭한 연설사 박순천 여사가 멋지게 보살됐겠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독재가 되느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같이 2.28 동참을 했습니다. 거기 여기 있는 거예요. 2.28. 그 2.8이 있고 그 다음에 4.19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국 근대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도 이런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문화의 왜곡에 대한 우리 문화 자긍심을 살리는 여건이 되어갖고 쭉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봅시다. 혈애누가 이인직의 훌륭한 효시 작품이지만 친히 생각을 했다 하는 우리 자존심을 깨는 얘기를 다시 작품을 통해서 토사자로 올려놓고 그 외국의 일본, 그것도 일본의 도서관에 있는 것을 그래도 가서 찾아와서 그 연구를 해서 국내 연구자과 국민에게 전하고 또 그 이후에 바토를 넘겨준 현진건. 현진건이 그때 그 창작 활동을 하던 그 전우가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그런데 현진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훌륭함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해서 월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슴에 일장님이요. 동아일보에 그걸 기사를 내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운수 좋은 날을 빈천을 썼던 그 작가의식, 그 훌륭한 문학의식 소설 작가가 기자로서 그걸 쓰려니 참 안 돼서 몇 명과 의논해갖고 일장기를 지우고 태극기를 달았잖아요. 거의 중요한 일장기, 동아일보 일장기 사건. 그래서 동아일보를 본 사람, 야! 한국의 손기정이 베를린에서 마라톤을 우승했어. 올림픽에 곧 마라톤을 우승을 했어. 그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일본이 가만히 있나요? 동아일보를 폐쇄시켰잖아요. 정가제시켰잖아요. 그런 작가, 현진가라는 그런 작가,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인공, 이런 것이 우리 작가의식 속에, 문화의식 속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누구 못지않게 객관적이면서도 고향 선배이고 소설 선배이고 또 한쪽으로는 이상화라는 훌륭한 시인이 있어서 빼앗긴 돈에도 포함하는가. 이제는 땅을 뺏기고 재물을 뺏기고 봄조차 빼앗긴다는 이 짧으면서 훌륭한 시를 쓴 상화 이상화.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세상이 안고 궁거는 목숨이 꿈이 다르지 않느니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가자. 이 시의 뒤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마돈나, 이제는 마돈나로 시작돼. 그 마돈나는 마리아야. 마리아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중에서도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고 바위돌에 갇혔을 때 그 바위를 뚫고 나왔던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돈나가 된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믿고 따르라. 우리 애는 분명히 광복이 없고 한국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우리에게 광복이 온다는 얘기를 한쪽으로, 이 나이 침실, 그런 시가 한국 최초의 시위예요. 이상화의 시가 한국 시비 중에서 가장 먼저 된 시비인데 그것이 대구 달성공원에 있어요. 아주 적어요. 제 키거든.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밤이 되면, 너는 아니지만
추운 겨울에도 그 시베에 가서 제가 뺨을 그 시베에 바위 돌에 되면 참 따뜻해요. 낮에 받았던 별이 딴 데서는 다 추워졌는데 그 돌은 따뜻하면서 그러면서 아침이 밝으면 그 시를 읽어버리고 바뒀나 밤이 주는 꿈 세상에 안고 궁거는 목숨이 끓음이 타르지 않느니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가서 그런 저런 이상화 얘기 현진거리 얘기 또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먼저 문과교육을 민족교육을 시켰던 그 대학에서 평생을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고 정리를 하고 십몇 년이도 여전히 오늘 새벽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바친다. 여러분들께 하는 이 얘기는 오늘 새벽까지 연구한 가장 싱싱한 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예술가가 나오고 영화 감독이 나오고 배우가 나오고 운동선수, 손선수 같은 인물이 그래도 득점왕이 될 수 있는 이것 한국인은 예술과 재능과 경제에도 기술이 좋아요. 문학에도. 그런 내 고향 선배가 만든 회사가 삼성이 되어서 미국이 대통령이 와서도 제일 먼저 방문할 수밖에 없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 같은 내고 출신으로 이병철 회장님은 그 전쟁 후에 그 황폐화된 그 공간에서 당대 아들을 손자를 통해서 이런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었는데 문학을 왜 안 되냐? 국문학도 이병철 선생님 선배가 그 기업인이 그렇게 일궈내듯이 설성경이 문학의 이병철이 되었다. 그럼 내 아들, 내 손자가 돼서 우리 문학이 그렇게 세계를 꽂았을 때 그때의 세계의 대통령들이 와서 저희 문학을 잇는 그 손자, 이건 혈통의 손자만이 아니라 학통의 손자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문학에 대해서 경제부궁으로 가는데 토대가 된다면 국문학은 국문학과가 아니야. 응? 그래서 국문학과라는 이름이 싫어서 콘텐츠 학과 뭐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는 고향에서 한 기업인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오늘의 훌륭한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기여를 했다면 지금은 시들고 아직은 힘이 없고 아직은 저렇게 거꾸로 윤동주의 시를 서시로 끝내고 헤레노에서 끝내는 그것을 연장수로 올리고 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문학 연구자가 있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세자나 이웃에서 저희 1대, 2대, 3대 가서 최고 인문학 문화강국, 관광문화강국, 한국인의 자존심을 가지는 역사적으로 외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큰 나라 속에서 침략을 좋아하는 나라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군의 이름을 가지고 애국가를 가지고 무궁화를 가지고 기리는 이런 선량한 사람, 지금은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통일을 이루고 그런 세계 문화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시발점을 잡아야 된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세종인문대로 운동으로 하고 있고 그 연구원은 어디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둘이서 굉장히 배고픈 상황에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훌륭하고 우리의 작가들은 훌륭하고 우리의 연구자들도 훌륭하다. 세종이 계시고 원효가 계시고 태계 율곡이 계시고 훌륭한 민족운동을 했던 그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훌륭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이 화창한 5월에 그 바깥 공간을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 성남문화원이 이끌어가는 이 운동에 이 모임에 동참해 주는 것을 연구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